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직 글자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낮보다 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불빛은 약했고, 어둠은 깊었고, 밤이 되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습니다. 고대 한국 사회에서 꿈은 그냥 잠버릇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이상한 꿈 꿨다. 이 한마디는 마을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꿈은 하늘이 말을 거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 사람들은 세상을 설명할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지, 병이 생기는지, 전쟁이 일어나는지, 어떤 해는 풍년이고, 어떤 해는 굶주리는지, 이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하늘, 신, 조상, 자연의 영혼, 그리고 그 존재들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가장 확실한 순간이 바로 꿈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대인에게 꿈은 의미 없는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우연히 본 장면이 아니라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꿈에서 큰 불을 보았다면 그건 그냥 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큰 변화가 올 징조일 수도 있었고 전쟁이나 재앙의 신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꿈에서 맑은 물이 흐르거나 해가 떠오르면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꿈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하늘의 예고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절 사람들의 세계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자연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존재였고 신은 늘 가까이에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천둥이 치면 하늘이 화를 낸다고 생각했고 가뭄이 들면 신이 등을 돌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꿈 하나까지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꿈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의 행동은 번명할 수 있지만 꿈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마음속이 저렇구나. 하늘이 저 사람을 골랐구나. 이렇게 꿈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창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무당이었습니다. 이들은 꿈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이상한 꿈을 꾸면 혼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나 무당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무슨 날이었는지, 어디서 잤는지, 꿈에서 느낀 감정은 어땠는지, 지금으로 치면 상담을 받는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주 진지한 상담이었지만 무당은 꿈을 단순히 장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등장한 동물, 방향, 색깔, 숫자, 꿈을 꾼 사람의 상태까지 모두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꿈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숨을 삼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나가기 전, 전쟁을 준비하기 전, 큰 제사를 앞두고 사람들은 특히 꿈을 조심했습니다. 누군가 불길한 꿈을 꾸면 계획은 미뤄졌고 의식이 열렸고 하늘의 뜻을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조금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꿈밖에 없었으니까요. 재미있는 점은 꿈을 꾼 사람이 꼭 중요한 인물일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꿈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신분 및 어쩌면 지금
바로 꿈속이 이렇게 고대 꿈, 하늘의 말이었고 자연의 신호였고 공동체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동시에 의지, 꿈이 있었기에 불안, 다음 날, 그리고 이런 꿈에 대한 믿음은 이어오신 아내 대문과 다음 장에서는 그 모든 단 꿈과 같은 어떻게 천천히 지금은 잠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는 이상하게도 현실 같지 않은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동물이 사람이 몇 마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옛사람들에게는 이야기 달랐어. 그 대표적인 예가 단군 신화는 단순히 이 신화엔 옛 한국 세상을 그리고 꿈과 같은가 고스란히 먼저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시대를 떠올려 봅시다. 과학도 없고 역사책도 없고 정확한 기록도 없던 시절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굳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동물이 인간이 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상상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한웅입니다. 하늘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설정이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하늘과 땅은 늘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마치 꿈에서 갑자기 낯선 존재가 나타나는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꿈에서는 여기 있지? 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죠. 그냥 받아들입니다. 단군 신화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제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봅시다. 같은 조건, 같은 동굴, 같은 시간,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호랑이는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고 곰은 끝까지 버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곰과 호랑이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참을 수 있는 마음과 참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 차이가 운명을 바꾼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곰이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꿈속에서는 몸이 바뀌고 형태가 변하고 존재가 달라집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늘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단군 신화 속 세계는 논리보다 의미가 중요한 세계입니다. 하필 곰이었는지, 마늘과 쑥이었는지, 그 시간 동안 참아야 했는지, 이 질문들은 정확한 답보다 상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마치 꿈을 해석하듯이 말입니다. 곰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설정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존재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은 꿈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꿈에서 날고 싶어하고 변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단군 신화는 그런 꿈의 언어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꿈은 결국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혼자 남고 외롭고 하늘에 기도합니다. 이 장면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꿈처럼 시작된 이야기가 현실 같은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옛사람들은 이 지점을 통해 이야기를 더 믿게 됩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야. 우리 이야기야. 그 다음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단군입니다. 단군은 하늘과 땅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이 설정 역시 꿈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장면. 꿈에서는 이런 결합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단군 신화 전체를 보면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의 긴 꿈처럼 느껴집니다. 장면은 이어지지만 현실의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어디서 왔고, 왜 여기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옛사람들의 답이 바로 이 신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고대 한국인들의 꿈 해석 방식이 담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과 신화, 현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같은 세계의 다른 얼굴이었을 뿐입니다. 옛사람들은 꿈에서 본 장면을 현실에 적용했고 신화로 설명했고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단군 신화는 그 시작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꿈 같은 사고방식은 시간이 흐르며 앙의 꿈으로 이어지고 나라의 운명과 연결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삼국시대의 앙들이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이 앙의 꿈이 나라 전체의 일이 되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시 꿈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삼국시대에 들어서면 꿈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이 시기의 꿈은 나라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였고 앙의 마음속을 드러내는 창이었으며 때로는 역사를 움직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앙이 꾼 꿈 하나가 국가의 안건이 되는 셈이죠. 생각해 보면 꽤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앙의 꿈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앙은 하늘이 선택한 존재라고 여겨졌고 앙의 몸과 마음은 곧 나라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앙이 꾼 꿈은 개인의 무의식이 아니라 하늘이 나라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앙이 꿈을 꾸면 혼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분위기는 바로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표정은 진지해지고 모두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앙의 꿈을 해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나라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었고 괜히 불길한 말을 했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꿈의 내용뿐 아니라 시기와 상황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꾸었는지, 가뭄이 있었는지, 앙의 건강은 어땠는지, 꿈 하나에 생각할 게 참 많았습니다. 삼국시대 기록을 보면 앙들은 유독 상징적인 꿈을 많이 꿉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거나 산이 무너지고 큰 물이 나라를 덮치는 꿈. 이런 꿈들은 대체로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뜻이 있다.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은 행동을 바꿨습니다. 어떤 왕은 꿈에서 자신이 죽는 장면을 보고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더 자주 지냈고 정치를 조심스럽게 했으며 신하들의 말을 더 많이 들으려 했습니다. 꿈 하나가 앙의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웃기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는 아주 진지한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길몽을 꾼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거나 용이 나타나거나 밝은 해가 떠오르는 꿈. 이런 꿈을 꾸면 앙과 신하들은 안도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앙의 꿈이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꿈은 공개되었고 논의되었고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왕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앙도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여겼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꿈을 무시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집니다. 그때 그 꿈을 그냥 넘겼다. 이 문장은 이야기 속에서 늘 불길하게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거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왕이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경우 사람들은 이 모든 걸 그때의 꿈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꿈은 사유해석의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그 꿈 덕분이다. 일이 잘못되면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꿈은 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왕의 꿈은 정치적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은 꿈 해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이 꿈은 전쟁을 미루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직접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꿈은 말을 우회하게 만드는 아주 편리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왕들은 꿈을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했습니다. 꿈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꿈을 꾼다는 것은 왕도 인간이라는 증거였고 그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꿈은 신화처럼 멀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개인적인 영역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딱 그 중간, 나라와 개인, 하늘과 인간, 정치와 감정이 모두 섞여 있던 자리, 그 중심에 왕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국시대를 지나며 꿈은 점점 형태를 바꿉니다. 왕의 꿈에서 아이의 꿈으로, 나라의 꿈에서 한 사람의 운명으로, 다음 장에서는 그 변화의 대표적인 예인 태몽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 이미 꿈속에서 그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믿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깊이 잠들어 볼까요? 옛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이미 운명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태몽이었습니다. 태몽은 아이가 생기기 전이나 아이의 탄생을 앞두고 누군가가 꾸는 특별한 꿈입니다. 이 꿈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심지어 얼마나 큰 인물이 될지까지 미리 알려주는 신호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설정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벌써 인생 설명서가 붙어 있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옛사람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미래는 불안했고 아이의 생존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몽은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태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용, 해, 달, 큰 산, 그리고 힘 있는 동물들. 이런 것들이 꿈에 나오면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용이 나오는 태몽은 특히 강력했습니다. 용은 권력과 힘, 그리고 하늘과의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용 태몽을 꾸면 그 아이는 훗날 큰 인물이 되거나 집안을 일으킬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그 얘기를 너무 일찍 해주지는 않았겠죠. 부담이 될 테니까요. 해와 달이 나오는 태몽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해는 밝음과 지도력, 밖으로 드러나는 힘을 뜻했고, 달은 지혜와 부드러움, 안에서 빛나는 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해 태몽을 꾸면 남자아이를, 달 태몽을 꾸면 여자아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의미를 연결했습니다. 산이나 큰 바위가 나오는 태몽은 안정과 중심을 뜻했습니다. 이 아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족의 버팀목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멘탈이 강한 아이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이 나오는 태몽도 종류에 따라 해석이 달랐습니다. 호랑이는 용기와 기백, 돼지는 재물과 풍요, 뱀은 지혜다 번화. 같은 동물이라도 꿈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졌습니다. 공격적인지, 온순한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꿈은 항상 자세히 봐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몽을 꾸는 사람이 꼭 부모일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꾸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이웃이 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 꾸었느냐보다 어떤 꿈이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건 아이의 탄생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몽 이야기는 금방 퍼졌습니다. 신하들은 꿈의 속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이 꿈은 전쟁을 미루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직접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꿈은 말을 우회하게 만드는 아주 편리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왕들은 꿈을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했습니다. 꿈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꿈을 꾼다는 것은 왕도 인간이라는 증거였고 그 인간적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꿈은 신화처럼 멀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개인적인 영역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딱 그 중간, 나라와 개인, 하늘과 인간, 정치와 감정이 모두 섞여 있던 자리, 그 중심에 왕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국시대를 지나며 꿈은 점점 형태를 바꿉니다. 왕의 꿈에서 아이의 꿈으로, 나라의 꿈에서 한 사람의 운명으로, 다음 장에서는 그 변화의 대표적인 예인, 태몽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 이미 꿈속에서 그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믿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깊이 잠들어 볼까요? 옛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 아직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이미 운명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태몽이었습니다. 태몽은 아이가 생기기 전이나 아이의 탄생을 앞두고 누군가가 꾸는 특별한 꿈입니다. 이 꿈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심지어 얼마나 큰 인물이 될지까지 미리 알려주는 신호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설정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벌써 인생 설명서가 붙어 있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옛사람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미래는 불안했고 아이의 생존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몽은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태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용, 해, 달, 큰 산, 그리고 힘 있는 동물들. 이런 것들이 꿈에 나오면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용이 나오는 태몽은 특히 강력했습니다. 용은 권력과 힘, 그리고 하늘과의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용 태몽을 꾸면 그 아이는 훗날 큰 인물이 되거나 집안을 일으킬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그 얘기를 너무 일찍 해주지는 않았겠죠. 부담이 될 테니까요. 해와 달이 나오는 태몽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해는 밝음과 지도력, 밖으로 드러나는 힘을 뜻했고, 달은 지혜와 부드러움, 안에서 빛나는 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해 태몽을 꾸면 남자아이를, 달 태몽을 꾸면 여자아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의미를 연결했습니다. 산이나 큰 바위가 나오는 태몽은 안정과 중심을 뜻했습니다. 이 아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족의 버팀목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멘탈이 강한 아이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이 나오는 태몽도 종류에 따라 해석이 달랐습니다. 호랑이는 용기와 기백, 돼지는 재물과 풍요, 뱀은 지혜다 번화. 같은 동물이라도 꿈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졌습니다. 공격적인지, 온순한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꿈은 항상 자세히 봐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태몽을 꾸는 사람이 꼭 부모일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꾸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이웃이 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 꾸었느냐보다 어떤 꿈이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건 아이의 탄생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몽 이야기는 금방 퍼졌습니다. 이게 예언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제 꿈은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창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스님들이 꿈 이야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니나 귀족이 이상한 꿈을 꾸면 사찰을 찾았습니다. 무당만 찾던 이전 시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스님들은 꿈을 단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꿈은 마음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을 조금 불안하게도 만들고 조금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꿈은 운명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고려의 왕들은 사찰에서 꿈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라 걱정, 전쟁 걱정, 백성 걱정, 이런 마음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나면 제사뿐 아니라 기도를 했고 공덕을 쌓으려 했습니다. 이건 꿈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불길한 꿈을 꿨다고 해서 바로 겁에 질리기보다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마음이 너무 흔들린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꿈을 사용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꿈과 전생, 업의 관계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꿈은 이 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생에서 쌓은 업이 잠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꿈이 불길해도 절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선택으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들에게 조금 숨 쉴 공간을 주었습니다. 꿈이 나빴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믿음.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여전히 예언적인 꿈은 존재했습니다. 나라의 흥망을 암시하는 꿈, 앙의 죽음을 암시하는 꿈, 이런 이야기는 계속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태도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불교적 해석에서는 꿈의 장면보다 꿈을 꾼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같은 꿈이라도 욕심 많은 사람이 꾸면 경고가 되고 마음이 맑은 사람이 꾸면 시험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건 사람 중심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의 꿈은 조금 인간적입니다. 무섭기만 한 신호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 꿈은 사람을 혼내기도 했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꿈은 점점 종교와 연결되고 마음과 연결되고 삶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음 시대에 다시 한번 크게 바뀝니다. 조선이 들어서면서 불교는 물러나고 유교가 중심이 됩니다. 꿈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식 기록과 규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조선시대에 앙의 꿈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의 꿈이 역사책에까지 남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꿈은 다시 조금 딱딱해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람의 불안과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조용히 넘어가 볼까요? 조선 시대로 들어오면 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전히 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꿈은 조용히 속으로 믿는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 남겨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선은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글은 남는다고 믿었고 그래서 웬만한 일은 다 적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중심 사상으로 삼았습니다. 유교는 질서와 규범을 중요하게 여겼고 감정과 상상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조선에서는 꿈을 별로 안 믿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쯤만 맞는 말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꿈을 함부로 믿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꿈은 하늘의 뜻일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의 흔들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중함이 바로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꿈을 꾸면 그 꿈은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 꿈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은 신하들에게 전달되었고 공식 기록에 남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다라는 말이 역사책에 적히는 셈입니다. 조금 민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선에서는 앙의 꿈이 아주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앙은 하늘의 뜻을 대신 받드는 존재였고 앙의 상태는 곧 나라의 상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앙의 꿈은 정치와 연결되었습니다. 조선 원조실록을 보면 앙이 꾼 꿈 이야기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해가 떨어지는 꿈, 산이 무너지는 꿈, 조상이 나타나는 꿈, 이런 꿈을 꾼 날이면 신하들은 아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앙의 꿈은 곧바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신하가 각자의 의견을 냈고 꿈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꿈 해석은 정치적인 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백성을 더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책에 대한 조언이 되고 이 꿈은 전쟁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꿈은 아주 안전한 방식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물론 모든 해석이 부드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꿈은 앙의 건강이나 앙권의 불안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신하들은 말을 고르느라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릅니다. 꿈 하나 잘못 풀었다가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조선의 앙들 역시 꿈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조상이 나오는 꿈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조상이 허를 내거나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해도 앙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올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선의 앙들이 꿈 때문에 정치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은
결정의 이유가 아니라 결정을 점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건 이전 시대와의 큰 차이입니다. 조선은 합리적인 나라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이렇다보다는 이 꿈이 지금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꿈 기록은 늘 상황 설명과 함께 남았습니다. 가뭄이 있었는지, 전쟁이 있었는지, 백성들의 삶은 어땠는지, 꿈은 그 시대의 불안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앙의 꿈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앙은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꿈은 그걸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꿈은 신비한 이야기이면서도 역사 자료가 되었습니다. 꿈은 사람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었고 그 마음은 정치와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꿈은 차분합니다. 불길에도 바로 공포로 이어지지 않고 길에도 바로 들뜨지 않습니다. 늘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꿈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시대의 분위기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는 여전히 다양한 시선이 공존했습니다. 유교의 꿈, 불교의 꿈, 그리고 무속의 꿈, 같은 꿈이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이 하나의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함께 존재했는지, 그리고 같은 꿈이 어떻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깊이 잠들어 볼까요? 조선 사회의 꿈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의 생각만 믿지 않았습니다. 유교를 따르면서도 불교를 존중했고 무속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꿈 하나를 두고도 전혀 다른 해석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조선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먼저 유교에서 꿈을 어떻게 봤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유교는 현실을 중시했습니다. 도덕, 질서, 책임,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꿈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꿈에 너무 의지하면 현실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교가 꿈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닙니다. 꿈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꿈도 조용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꿈도 어지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교식 꿈 해석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 꿈은 앞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을 말하고 있다. 꿈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게 유교식 태도였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꿈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꿈에 휘둘리면 안 된다. 아주 조선다운 말입니다. 밑에 깊이 빠지지 말 것. 이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불교입니다. 불교는 꿈을 아주 독특하게 바라봤습니다. 꿈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꿈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 말만 들으면 그럼 꿈은 의미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꿈은 깨달음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꿈은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그래서 꿈이 불안하면 마음이 불안한 것이고 꿈이 집착으로 가득하면 마음도 집착에 묶여 있다고 봅니다. 스님들은 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꿈은 앞날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꿈이 나쁘다고 해서
겁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분노를 줄이고 조급함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꿈은 경고이자 수억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도망칠 필요는 없는 것. 불교의 꿈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무속을 봅시다. 무속에서 꿈은 아주 분명합니다. 꿈은 신과 조상이 직접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속에서 꿈은 대화입니다. 조상이 나타나 무언으로 서 있으면 그 자체가 메시지이고 신이 말을 걸면 그 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무속에서는 꿈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꿈을 꾸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여겼습니다. 무당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풀어놓고 굿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속의 꿈은 현실과 아주 가깝습니다. 이걸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죠. 이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꿈을 새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조상이 나오는 꿈을 꿨다고 해봅시다. 유교에서는 요즘 제사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라. 불교에서는 조상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이 남아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을 살펴봐라. 무속에서는 조상이 뭔가를 요청하고 있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 같은 꿈, 세 가지 해석. 어느 게 맞을까요? 조선 사람들은 이 중 하나만 고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선비는 유교적으로 생각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교적으로 해석했고, 급한 일이 있으면 무속을 찾았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은 복잡했고 하나의 해석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꿈 문화는 아주 유연했습니다. 딱 잘라 말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꿈을 두려워하면서도 유지했고 믿으면서도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꿈은 절대적인 진실도 아니고 완전히 무시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 사람의 마음과 시대의 분위기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된 꿈들이 어떻게 좋은 꿈과 나쁜 꿈으로 나뉘었는지, 즉 길몽과 흉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꿈에도 등급이 있었다는 사실. 조금 웃기지만 아주 진지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꿈으로 조용히 넘어가 볼까요? 옛 한국 사람들은 모든 꿈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꿈은 아침에 웃으며 이야기했고 어떤 꿈은 아침이 되자마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꿈에도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길몽과 흉몽, 이 두 단어는 지금도 익숙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돼지 꿈을 꾸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상하게 불길한 꿈을 꾸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감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먼저 길몽부터 봅시다. 길몽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꿈입니다. 옛 사람들은 길몽을 꾸면 그날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냈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했습니다. 이 좋은 기운을 괜히 날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길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불, 물, 해, 달, 그리고 동물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었느냐보다 어떻게 느꼈느냐였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나오는 꿈,
지금 생각하면 좀 무섭죠. 하지만 옛사람들에게 불은 파괴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길몽이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거나 이름이 알려지거나 큰 변화가 있을 징조로 봤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맑고 부드럽게 흐르면 아주 좋은 꿈이었습니다. 삶이 순조로워지고 걱정이 풀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물이 넘치거나 흙탕물이면 그때는 흉몽에 가까워졌습니다. 도물이 나오는 꿈도 아주 많았습니다. 돼지는 재물과 연결되었고 소는 성실함과 분노, 말은 움직임과 변화, 이런 동물들이 편안하게 등장하면 길몽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물이라도 공격적이거나 도망치거나 다치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괜히 디테일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돼지가 아니라 아주 통통하고 가만히 있어서 이 차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흉몽을 봅시다. 흉몽은 듣기만 해도 조금 찜찜합니다. 옛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흉몽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흉몽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은 무너짐과 끊어짐입니다. 집이 무너지는 꿈, 다리가 끊어지는 꿈, 옷이 찢어지는 꿈, 이런 꿈은 관계의 변화나 생활의 불안을 의미한다고 여겼습니다. 죽음이 나오는 꿈도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꿈에서 죽는 장면이 담담했다면 오히려 새 출발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고 두려웠다면 그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꿈의 장면보다 꿈에서 느낀 감정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같은 꿈이라도 편안했는지 불안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질문이 꼭 나왔습니다. 무섭지는 않아서? 기분은 어땠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해몽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흉몽을 꾸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이 말은 거의 공식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흉몽을 꾸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먼 길을 나서지 않았고 큰 결정을 미뤘고 말도 아꼈습니다. 그리고 흉몽을 다루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아무데나 하지 않았고 특정 사람에게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히 떠들면 꿈이 현실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길몽은 널리 퍼뜨리고 흉몽은 빨리 없애려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꿈은 나누면 커지고 나쁜 꿈은 나누면 사라진다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흉몽을 꾸고 나면 특별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씻거나 밖으로 나가 꿈 이야기를 바람에 흘려보내는 행동.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는 예식이었습니다. 길몽과 흉몽은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도구라기보다는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는 장치였습니다. 좋은 꿈을 꾸면 더 조심하고 나쁜 꿈을 꾸면 더 신중해졌습니다. 결국 꿈은 삶을 통제하기보다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옛 한국 사람들은 꿈의 등급을 매겼지만 그 등급에 완전히 무기지는 않았습니다. 꿈은 참고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 균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꿈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쁜 꿈을 없애고 좋은 꿈을 붙잡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조금 웃기지만 아주 진지했던 그 의식들의 세계로 조용히 들어가 볼까요? 옛 한국 사람들은 꿈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쁜 꿈을 꾸었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꿈이 하늘의 말이든 마음의 신호든 어쨌든 뭔가 행동을 해야 마음이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몽을 꾸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꿈을 없애고 꿈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현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이 행동들은 미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행동은 꿈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씻으며 꿈 이야기를 물에 흘려보냈습니다. 물에 씻어 보낸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물이나 개울을 향해 꿈 이야기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면 꿈이 따라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무섭죠. 그래서 진지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흉몽은 귀가 앓는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괜히 더 크게 퍼져서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몽은 특정 사람에게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 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무당, 이들은 꿈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무당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꿈 이야기를 하면서도 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꿈에 휘둘리면 안 된다. 아주 조선다운 말입니다. 밑에 깊이 빠지지 말 것. 이 근형이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불교입니다. 불교는 꿈을 아주 독특하게 바라봤습니다. 꿈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꿈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 말만 들으면 그럼 꿈은 의미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꿈은 깨달음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꿈은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그래서 꿈이 불안하면 마음이 불안한 것이고 꿈이 집착으로 가득하면 마음도 집착에 묶여 있다고 봅니다. 스님들은 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꿈은 앞날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꿈이 나쁘다고 해서 겁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분노를 줄이고 조급함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꿈은 경고이자 수억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도망칠 필요는 없는 것. 불교의 꿈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무속을 봅시다. 무속에서 꿈은 아주 분명합니다. 꿈은 신과 조상이 직접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속에서 꿈은 대화입니다. 조상이 나타나 무언으로 서 있으면 그 자체가 메시지이고 신이 말을 걸면 그 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무속에서는 꿈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꿈을 꾸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여겼습니다. 무당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풀어놓고 굿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속의 꿈은 현실과 아주 가깝습니다. 이걸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아주 직설적입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죠. 이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꿈을 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조상이 나오는 꿈을 꿨다고 해봅시다. 유교에서는 요즘 제사를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라. 불교에서는 조상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이 남아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을 살펴봐라. 무속에서는 조상이 뭔가를 요청하고 있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 같은 꿈, 세 가지 해석, 어느 게 맞을까요? 조선 사람들은 이 중 하나만 고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선비는 유교적으로 생각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교적으로 해석했고, 급한 일이 있으면 무속을 찾았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은 복잡했고 하나의 해석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꿈 문화는 아주 유연했습니다. 딱 잘라 말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꿈을 두려워하면서도 유지했고 믿으면서도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꿈은 절대적인 진실도 아니고 완전히 무시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 사람의 마음과 시대의 분위기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해석된 꿈들이 어떻게 좋은 꿈과 나쁜 꿈으로 나뉘었는지, 즉 길몽과 흉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꿈에도 등급이 있었다는 사실, 조금 웃기지만 아주 진지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꿈으로 조용히 넘어가 볼까요? 옛 한국 사람들은 모든 꿈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꿈은 아침에 웃으며 이야기했고, 어떤 꿈은 아침이 되자마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꿈에도 좋은 꿈과 나쁜 꿈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길몽과 흉몽, 이 두 단어는 지금도 익숙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돼지 꿈을 꾸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상하게 불길한 꿈을 꾸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감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먼저 길몽부터 봅시다. 길몽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꿈입니다. 옛 사람들은 길몽을 꾸면 그날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냈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했습니다. 이 좋은 기운을 괜히 날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길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불, 물, 해, 달,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꿈을 꿀 수도 있고 괜히 마음에 남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이 옛사람들처럼 당신의 삶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게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꿈은 제 역할을 다한 게 아닐까요? 이제 조용히 잠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꿈이 당신을 찾아올까요?